국민연금이 약속한 행복한 노후.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초고령화 시대, 연금은 필수.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비상구 없는 노후가 위태롭기만 합니다. 생활비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거 가지고서 그냥 쓰고 가니까 그러고 이제 여기 와서 그냥 한 숟가락씩 얻어 먹고서 그냥 굶어 죽든지 어쩌든지 죽어야지 뭐. 2023년 OECD 발표 노인빈곤율 세계 1위. 과연 연금은 노인빈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체 노인 중에서 25%에서 30%는 우리나라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빈곤하고 비참한 집단이에요.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이 노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이 심각한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연금은 젊은 세대에게는 미래이며 노인에게는 현재로.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복지국가의 길목에 서서 우리의 노후를 고민해 봅니다. 일본 도쿄시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도쿄시에서도 신주쿠역은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인데요. 퇴근 시간 신주쿠역을 찾았습니다. 신주쿠역은 하루 평균 370만 명이 이용하며 기네스북에 오른 곳이기도 한데요. 이용객이 요코하마시의 인구와 비슷하고 연간 이용객 수는 13억 명으로 중국 인구와 맞먹는다고 하니 일본 사람을 만나려면 신주쿠역을 가봐야 할 것 같네요. 하지만 일본도 저출산이 계속되면서 인구가 2008년 1억 2,800만 명에서 2022년엔 1억 2,500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고령 인구는 증가하면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9%로 노인 인구 1위의 최고령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생산 가능 인구 2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게 되면서 노년 부양비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医療費っていうのは公的な医療保険給付がありますね。65歳以上の人たちはだいたい6割を使います。介護というのは介護給付費は65歳以上のものは人たちはだいたい 98% 使います。年金も老齢年金と遺族年金と障害年金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が、遺族年金じゃなくて老齢年金は年金の 83% ぐらいを使っている。高齢者がそのお金を受けているっていう受け止めるっていう形で日本でも動いていますし、世界各国それで動いてますけれども、これを積み立て方式にすると若い時にお金を貯めて将来積み立てたお金から生活をしていくっていう方式にすると人口高齢化の影響を受けないっていう経済学者とかもいっぱいいるわけですね。 일본의 도쿄 동쪽에 인접한 지바현. 도쿄권에 속하는 지바현은 일본의 대표적 수도권 지역입니다. 지바현에 위치한 통원 개호 복지 시설을 찾았는데요. 우리나라의 요양보호 시설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개호 복지 시설은 지역의 폐교나 주택을 개조해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본의 전역에서 약 10만 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8년째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는 하루미 씨를 만나봤습니다. ここでは一応管理者をさせていただいて、人手の足りない時に現場に出て、それと事務の方をやら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同じですね。同じ仕事をしてました。ただ施設が違うっていうだけで、グループホームだったり、あと療養型だったり。 우리나라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비슷한 것 같죠? じゃあ皆さん席戻りますか? 그룹홈 형태로 운영되는 개호는 우리나라의 요양원과는 다소 다르다고 하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고령자가 함께하며 보통 5에서 9명 정도를 소그룹으로 나눠 생활합니다. 일상적으로 간호가 필요한 고령자에게 식사와 목욕은 물론 레크레이션과 기능 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いろんな利用者さんがいらっしゃるので、その人その人に会ってやってますね。体力とか大丈夫ですか？そうですね。今のところは大丈夫です。 일본의 돌봄 서비스는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돌봄을 받기 원하는 고령자나 가족은 지자체 상담 창구를 통해 신청하고 자격을 인정받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ここに来ている利用者様も結局その来なくてはいけないっていう人もいるでしょうけれども、家族のためにそれも一つの目標になっているわけだし、私が重荷にならないためにっていうような形で来てくださっている方もいらっしゃいますし、 2023년도에 그 사회보장급부비가 대략 한 134조 엔 정도 됐어요. 이 중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금액이 대략 60조 엔. 전체 사회보장급부비의 44.8%를 차지했죠. 그리고 의료라든지 개호라든지 고령자가 나이가 들게 되면 더 병원을 많이 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호나 의료에 관한 비용도 급부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 내에서 지금 가족에 대해서 저출산 대책 이런 대책을 실시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고령자에 대한 급부가 굉장히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의 커다란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고령자들을 위한 쇼핑의 천국, 지조 상점가입니다. 2005년에 이미 초고령 국가에 진입한 일본에서 노인들은 더 이상 비주류가 아닙니다. 고령의 소비자들이 대거 모여드는 이곳을 젊은이의 패션 중심지인 하라주쿠에 빗대 노인들의 하라주쿠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노인 인구가 30%를 차지하는 일본의 연금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일본의 공적연금은 모든 국민이 대상인 국민연금과 직장인, 공무원 등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으로 나뉩니다. 4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낸 가입자는 65세부터 1인당 매달 6만 5천 엔, 우리 돈 65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후생연금의 경우 남편이 40년 직장 생활을 하고 부인은 전업주부였을 경우 부부가 받는 연금은 평균적으로 월 25만 엔, 우리 돈 250만 원 안팎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연금 제도는 우리하고 다르게 우리는 이게 소득 비례 1층 부분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본의 경우는 전 국민이 가입하는 1층 부분이 국민연금과 또 셀러리맨과 공무원들이 가입하는 2층 부분인 후생연금이 있다는 게 우리와 다른 커다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자가 제1호 피보험자, 제2호 피보험자, 제3호 피보험자로 나눠요. 근데 그 중에서 제2호 피보험자, 즉 셀러리맨과 공무원의 배우자거든요. 이분들은 사실은 신청만 하게 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일정 연령이 됐을 경우에 연금 급부를 받는다는 우리와는 없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게 일본의 연금 제도의 커다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인구 100만의 도시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편안한 늦가을 오후, 일산 시민의 대표적 휴식 공간인 호수공원을 찾았는데요. 삼삼오오 모여있는 사람들 사이에 박용수 씨를 만났습니다. 내 거는 가을엔 역시 걷기죠. 다정하게 걸으며 이야기 나누는 두 사람은 딱 봐도 부부입니다. 박용수 씨는 건설회사에서 30년 넘게 근무하고 얼마 전 퇴직했습니다. 옛날에는 산책 자주 다녔는데 요 근래에는 뭐 테니스 중독이 거의 돼가지고 그 테니스 치는 시간이 그냥 꽉 있고 나는 낚시하러 다니고 그러다 보니 취미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자주는 같이 못 다닙니다. 만족이라는 건 없죠. 그래도 뭐 그냥 사는데 불편함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뭐 연금도 받고 하니까. 박용수 씨는 퇴직 후 2022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을 냈고 2022년부터 한 달에 178만 원을 넘게 받고 있습니다. 커피부터 시킬까? 빵도 오랜만에 나왔으니 아내가 좋아하는 카페도 들러보는데요. 오늘 맛있는 거 많이. 이것저것 권하는 박용수 씨. 60이 넘으면 아내한테 잘해야 하는 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오늘은 아내에게 점수 좀 따볼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소소한 하루를 보내는 두 사람 참 부럽습니다. 달콤한 빵, 부드러운 커피 한 잔은 여유로움의 상징이죠. 자 이건 맛봐. 이건 맛있나? 자 은퇴 후 여유로움은 누구나 꿈꾸는 삶인데요. 어때? 맛있어. 맛있어? 오늘 다. 박용수 씨를 만나 뵈니 왜 국민연금을 효자라고 하는지 알 것 같네요. 직장 생활을 진짜 열심히 했었습니다. 한 30년 넘게, 한 40년 가까이 하면서 또 집사람이 뭐 알뜰하게 저축도 하고 그랬으니까 뭐 그런 걸 가지고 생활은 좀 하겠지만은 근데 지금 그걸 바꿔 보니까 너무 좋고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뭐 더 낼 수 있었으면 옛날에 더 내고 지금 더 많이 받았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연금이 없었으면 남편이 일 또 열심히 찾아야 하고 취미생활하는 돈이 없으니까 가만히 집에 있게 되잖아요. 그럼 부부싸움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앞서 만난 사례는 정말 모범답안지 같은 사례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공적연금 제도의 구성을 살펴보면 우리의 공적연금 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기초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일반 국민이 적용 대상이고 직역연금은 특정 자격 요건에 의해 발생하는 연금.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우리의 대표적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경우 평균 수급액은 약 61만 원, 40만 원 미만의 수급자도 50%나 됩니다. 노인 1인당 최소 생활비인 124만 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는 전체의 10%를 겨우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지금 국민연금은 얼마나 좀 수령하고 계세요? 내가 냈던 거 받는 거지. 네. 그게 지금 그럼 100만 원 정도 되세요? 아이고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내지도 않았고 네. 지금 뭐 한 37만 원 37만 원이요? 정도. 예. 그거면은 생활이 어떻게 좀 가능하세요? 아 생활 안 되죠. 뭐 어떻게 그거 가지고 생활을 해. 몇 년 넣었더니 이제 나이가 찼잖아요. 나이가 차니까 그다음에 20몇만 원씩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덕이 될 줄 몰랐어요. 그럼 기초연금은 어떠세요? 그것도 한 20만 원 받고. 그거 20만 원이요? 24만 원인가 20몇 원. 그러면은 선생님 한 달 뭐 그냥 먹고 산다 정도만 하면은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드시는 것 같아요? 둘이 사는데 이렇게 뭐 한 250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살려면 250 필요해 기본이. 그럼 지금 나라에서 받는 건 한 50 정도 예. 받으시는데 예. 나머지는 어떻게 지금 충당하세요? 그거는 이제 그냥 아주 빠듯하게 사는데 부족해요. 그러니까 한 80만 원 정도에서 100만 원이 부족해. 그게 있어야 그래도 이렇게 좀 사는데 길이 없으니까 제가 또 아르바이트 나가고 막 그러는데 이게 나이가 많이 들어갔고 아르바이트 할 자리가 없어요. 국민연금은 젊으셨을 때 안 넣으셨어요? 안 넣은 게 아니라 못 넣었지. 왜 못 넣으셨어요? 돈이 없으니까. 10원 돈 알거지니까. 그러니까 못 오고 나와서 여유가 와서 그냥 한 숟가락씩 얻어먹고서는 그냥 굶어 죽든지 어쩌든지 죽어야지 뭐.
연금이 가장 중요한 노후 준비 수단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연금의 역사가 짧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그런 고령층의 노인들은 그런 연금의 혜택 적지만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도 혜택을 못 보시는 노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그 당시에 노인들은 노후 준비를 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본인들의 노후 준비보다는 부모님을 부양해야 했고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것 때문에 노후 준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도 없었고 이제 그런 인식도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단기간 매우 빠르게 경제가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 결과 세대 간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1950년 이전 출생 세대는 급속한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으며 국민연금 역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지만 가입 기간이 짧아 수령 금액이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기초연금은 중요합니다. 경제 성장이 하고 나면 그러면 당연히 그 문제가 발생해요. 노인 빈곤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제 그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연금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일하는 사람의 소득을 연금 제도를 통해서 나이 많은 사람한테 이전을 하는 거죠. 그게 연금 제도의 목적이에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계획이 2006년도에 기초노령연금이에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 국민연금을 60%에서 40% 깎으면서 이 40%, 20% 비잖아요. 그거를 이제 기초노령연금을 10%짜리 기초노령연금을 넣은 거예요. 넣었는데 그게 급여 인상이 안 되니까 2014년에 박근혜 정부 때 그 기초연금을 만든 거예요. 지금 기초연금이 만약에 없었다면요. 우리나라 지금 노인빈곤이 한 40% 되잖아요. 만약에 기초연금이 없으면 노인빈곤이 47%까지 갔을 거예요.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거죠. 매우 부족하지만.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됐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나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지원으로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OECD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평균의 3배 가까이 높고 몇 년째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연금개혁을 논의할 때 저는 조금 넘어서야 될 게 자꾸 평균 소득자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국민연금 평균액이 61만 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그 논의도 필요해요.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근데 실제 생활에서는 다 평균값이 있지 않거든요. 평균값 위에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 대상에서의 절박성이 조금 뒷순위로 갈 수 있어요. 누구냐? 평균보다 밑에 있는. 근데 그분들의 국민연금액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국민연금이 없으신 분도 있고 20-30만 원밖에 안 되신 분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에게 뭐? 보태줘야죠. 지금 기초연금은 70% 노인에게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30만 원 드리고 있는데 이걸 개편해서 기초연금의 대상 노인 수는 조금 줄이더라도 지금보다 금액을 좀 더 누진적으로 높여서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느 노인도 예를 들면 80만 원의 현금을 보장한다. 이런 확고한 최저 기준선을 수립하고 우리 제도를 거기에 맞춰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8, 90년대만 하더라도 부모 세대는 가족을 위해 모은 돈을 아낌없이 사용했고 자식들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핵가족화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한 노인들의 빈곤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 65세 이상 고령자 3명 중 2명은 생계를 직접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내가 기술자인데 나이도 먹고 몸도 아프고 해서 못해요. 건축 집 짓는데 페인트 나가면은 한 22만원씩 주는데 나이 먹고 아프고 그러니까 일이 없어요. 하고 싶어도 없어요. 그 남들처럼 좀 돈이 많아갖고 그 노후 대책도 많이 해서 이 나이 되면 그냥 뭐 여행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 알바하잖아요.
저기 아저씨는 월수금으로 3번, 일주일에 3번 나가고 나는 매일 나가고 알바. 근데 이제 둘이서 건강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아프면 안 되잖아.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 지금 그 노인네들 뭐 일 있잖아요. 공공근로 그런 거 하고 그냥 너도 아팠으니까 엄마한테 아프니까 맨날 아픈데 쓰고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없는 돈은 어떻게 하겠어? 그냥 나온 대로 그냥 있는 대로 조금씩 써야지. 이러한 내용은 통계청이 발표한 연령별 경제활동 인구 동향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고령층 10명 중 7명은 앞으로 더 일하고 싶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일하고 싶은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것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무엇보다 눈여겨볼 부분은 청년층의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고령층의 경제활동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노인 일자리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노후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메꿀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만나서 관계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떠밀려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일하고 싶어서 일을 한다는 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일하고 싶지 않은데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그런 그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어떤 구조들이 좀 만들어져야 하느냐가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부분이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거보다도 사회가 좀 더 이제 활기차게 돌아간다면 기업이 이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조성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노인들이 뭐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뭐 월급도 예전에 받던 대로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인들조차도 일하고 싶어하는 시간과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노인 일자리는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한 그런 일자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인 일자리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도 다양한 대안을 찾고 있는데요. 도쿄 미타카시에 위치한 시니어 소호를 찾았습니다. 시니어 소호 보급살롱은 1999년에 설립되었으며 은퇴 이후 노인들의 이막 인생을 돕는 비영리 단체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은 물론 어느 정도의 수익도 창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또 재취업 관련 교육이나 정보화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큰 돈은 아니지만 수익도 창출하고 동료들과 함께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일본의 노인 세대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私は、代表理事を務めていまして、全部で90名の会員がいます。で、この会は、基本的には、シニアの世代、何歳でもいいんですが、仕事を一旦、終了した人、それから、子育てが終わった主婦の方々が中心になって、ICT をある程度得意な方々の集まりで、いろいろ行政からの仕事を受託したり、企業からの仕事を預かったり、それから、ICT に関する高齢者を中心にした、講習あるいは相談、そういったことに応じて、おります。どうしてるのかね、僕らね、リモートでね、仕事なんかできるんかなってよく思うんだけどね。仕事の時間っていう感覚じゃなくて、仕事を必ず期日までにやるっていうことでは、同じようなことなんだけど、中の自由度っていうのはあったんですよね。ただ今の若い子は젊은 시절 영업관리 업종에 종사한 마츠야요시 히로 씨.
히로 씨는 이곳 시니어 소호에서 일도 배우고 동년배들과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서 좋다고 하는데요. 80대 후반,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네요. 젊게 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仕事の話じゃない。まあね、あんまり皆さんみたいにね、本格的な活動はしてませんけどね、いくつかプロジェクトがあって、その中の今そういう経歴もあるんで、経理的な問題とか数字的な問題をね、少しお手伝いしてるなというのが主なことですね。だからいわゆる講習だとかそういった実動の活動というのはあんまりしてませんね、僕はね。 이제 일본의 경우에도 예전에는 1950년대, 60년대에는 그 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하고 그다음에 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연령, 뭐 정년이라든지 이게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년을 맞이하고 노동시장에서 나왔을 경우에 바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제도가 옛날에는 존재를 했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정년을 해서 노동시장에서 나왔는데 연금을 못 받게 되면은 즉 수입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연금 개혁을 실시하면서 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을 끌어올렸거든요. 연장하는 조치를 했는데 이때 고용을 연장하는 같이 지급 개시 연령과 고용 연령을 맞추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고연령자가 더 노동시장에 참가하게 되고 또 노동시장에 1년 동안 참가하게 되면은 또 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과 이게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죠. 일본에서는 이렇게 일을 하며 소득을 창출하는 고령자를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일본 노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65세에서 69세 비율이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에서 고령자가 의무정년 65세를 넘겼지만 계속 일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의 법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2013년 정년을 65세로 연장했고 2020년에는 직원의 취업 기회를 70세까지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한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고용과 복지에 초점을 둡니다. 그 핵심이 실버인재센터입니다. 실버인재센터는 노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진로 설계,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곳인데요. 고령자들이 재취업을 할 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최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도 실시합니다. 강의를 하는 타카노라 씨도 교육을 받고 취업에 성공했다고 하네요. 退職する前ぐらいからちょっと資格を取りたいなと思ってシニア双方に入って資格を取ったらやっぱりその講師としてね上になりたいなっていうふうになるじゃないですか。だから一応サブのサポートから始めて講師になれるように何度かずっとどんどん上がっていくような感じで、それからテキストも作るって自分で作ったものを皆さんに提供してやるっていうことを今やっております。はい、地図ですね。それから航空写真があります。 고령자의 노동은 개인에게는 생계를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사회 전체로는 복지와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仲間がいるんでね、行けば仲間と一緒にいろいろお話もできるし、帰りにレストランとか寄ってまたお話なんかできるし、すごくいいです。次は何やろうかな、何聞こうかなっていう目的意識ができてとてもいいです。 収入が途絶するという収入をもう労働市場で働くことができなくなるとかいうようなことがでその支出の膨張とか収入の途絶というものに僕たちはその賃金システムっていうのは対応していないわけですよね。この賃金システムの持っている弱点を社会保障という社会保険とか社会保障でカバーしているっていうだけの話ですよね。 必要な給付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システムを多く持っているか小さく持っているかの制度なわけですね。違いが出てくるわけです。
連帯の制度っていうのは市場メカニズムとは違う助け合い連帯の制度っていうのは持っておくべき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僕はずっと説いているわけですね。 이곳은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어르신들의 텐션 높은 인사가 귀에 딱 걸리는데요. 익숙하게 앞치마를 하고 오늘의 작업 내용까지 숙지하면 준비는 끝. 이곳은 폐지를 가지고 다양한 상품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폐지를 모아 생계를 유지하는 어르신들로부터 폐지를 시중가보다 높게 매입해서 재활용합니다. 종이를 다루는 예사롭지 않은 손놀림, 여기에 꼼꼼함과 집중력까지. 어르신들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데요. 무슨 예술 작품 만드시는 것 같죠? 오늘 하는 작업은 어떤 일인가요? 세 개를 뭉쳐서 일단 풀을 붙여서 이제 기초 작업을 하고 천을 싸서 이제 또 풀칠해서 붙이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여기에 천을 싸서 붙이면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제소칠을 해요. 하얗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학생들한테 나가서 이제 그림도 그리고 작가 선생님한테 나가면은 또 그림도 그려오고 저렇게 글씨 써서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작품도 팔기도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그게 끝 공정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폐지를 줍는 65세 이상 노인 수는 4만 2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하루 5시간, 일주일에 6일 정도 폐지를 줍고 월 15만 9천 원을 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냥 이제 여기 일 많이 했으면 많이만 하면 많이 가지고 오고 이 박스를 아무 깨나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 바깥에 좋아야 돼. 상품 여기 아무 깨나 안 돼요. 그냥 상품으로만. 그 얼마나 차이가 나요? 고물상에 그냥 가져가시는 거하고 여기 갖고 오는 거하고. 여기서 300원이요. 고물상에는 50원. 50. 그러면 한 6배 정도 차이 나네요? 그건 여기는 대량으로 준비하고 한 게 아니니까 한 달에 한 두세 번 하면 한 50kg, 5, 60kg씩 이렇게 하니까. 이곳에서는 폐지 수집 어르신들을 자원재생 활동가로 부릅니다. 어르신들이 폐박스와 폐지들을 모아오면 다양한 제품으로 탈바꿈시켜 사회, 경제, 환경적으로 공익적 효과를 내고 있는데요. 단순한 노인 일자리 창출을 넘어서 즐거움과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되는 셈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그 대안학교 교사로 이제 재직 중에 거리에서 우연히 이제 폐지를 수거하는 분들을 뵙게 되고 저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폐지를 주우실까, 그리고 저런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저것들을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면서 혹시 저게 개인의 문제라면 제가 조금 제 개인적으로 지원해서 해결을 해보고, 만약에 사회 문제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뭐 새로운 조직이나 새로운 어떤 활동을 해보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좀 이렇게 깊게 파다 보니까 이게 개인의 어떤 잘못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 사회가 이렇게 산업화로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초고령 사회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노인 일자리의 부족이나 수면 연장을 통한 어떤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분들이 할 일이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빈곤율이 올라가면서 생기는 그런 양상이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해결할 수 있는 좀 방법들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10년 동안 좀 고민하면서 지금의 어떤 모델들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노인들은 경제적 활동을 통해 일정한 수입을 벌 수 있고 함께 일한다는 즐거움을 큰 장점으로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의 빈곤한 노인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되는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보람된 일을 하고 수익도 창출하는 일,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래도 다양한 사람들의 선한 노력 덕분에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길가에서 대표님 만났어요. 파지 주워가지고 팔로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표님을 만나갖고 대표님 이야기 들어보니까는 여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오실라냐고 그래서 아 진짜로 고맙다고 보고 왔죠. 80 먹은 나이에 여기 와서 이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면은 추우나 더우나 파지 주스로 돌아다닐 텐데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하니까. 사실은 이런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이 폐지 수거 어르신들을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 이게 어떻게 우리의 최종 목적인데, 그 목적을 가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중간 정도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사실 일개 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아젠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나 여러 기관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더 큰 자본과 큰 이제 아젠다를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희 같은 조직이 좀 더 빠르고 미시적으로 지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이제 만들어내는 데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의 이런 좀 빠른 장점을 가지고 큰 기관에서 이제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정부나 중앙정부,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조례나 이 법률안 제정이 좀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진영중고등학교. 이곳에 가면 인생 2막을 여는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 영어 수업 중인가 보네요. 가르치는 교사도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도 모두 열정 가득한 모습입니다. 진영중고등학교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분들을 위해 만든 중고등학교입니다. 당연히 졸업하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상급 학교 진학도 가능합니다. 늦었지만 자신의 길을 언제라도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가 아닐까요? 살면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거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어떤 지인으로부터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걸 작년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데가 있으면 나도 가야지. 그전에는 사실 창피해서 못 다녔어요. 뭐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초등학교만 겨우 나온 사람이야 소리가 사실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못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인생이 많이 이렇게 넓어지는 것 같고요. 이 배움의 길을 오다 보니까 이 눈높이가 높아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나 노인의 소득 보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 서비스 확대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노인 스스로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노소득 보장이라는 게 소득 보장 제도로만 설명하기 어려워요. 얼마가 있으면 적정합니까? 소득의 적정성은 당시의 지출 수요하고도 연계되어 있어요. 그럼 노인이 되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지출이 일반적인 식비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의료비거든요. 그리고 집이 없으신 분들은 또 월세비가 나가게 돼요. 지금 몇십만 원씩 매달 의료비가 나가니까 필요한 적정 노소득 보장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노인 의료보장 체제를 확실하게 지원 체제를 갖추고 있다면 그 의료비 지출, 가계의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그때 필요한 적정 현금 소득을 낮출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주거 빈곤 노인들, 이런 얼마 이상의 월세를 내야 되는 이런 분들에게는 확실하게 주거급여 보조를 해준다. 의료보장성과 그리고 주거비, 주거복지가 같이 강화돼야 돼요. 지금 노인이 많기 때문에 공적연금으로 모두에게 150 어려워요. 포기하지 않은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지출의 수요를 낮추는 거거든요. 의료와 주거복지를 강화시켜서 이런 전체적인
노인의 복지 체제를 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은 연금제도 때문에 살게 됐고, 연금제도에 의지해 살게 됐 거예요. 근데 그 연금제도를 이제 잘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 혜택 보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지금 이제, 나 지금 나이 든 사람한테 돈 주기 싫어. 지금 망가뜨려 놓으면 자기가 망가진 제도에 의지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계를 하면 있잖아요. 추정을 하면 2070년대에 노인 빈곤이 30%로 나와요. 27%로 나와요. 27% 추정이 돼요. 지금 제도를 그대로 놔두면. 그러니까 젊은 세대한테 뭐가 이익이겠어요? 빨리 연금제도를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서 나중에 그 혜택을 보는 게 맞지. 뭐 지금 뭐 나이 든 사람한테 돈 주기 싫다.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러면서 우리가 손해본다. 그거는 이제 좀 현명하지 못한 생각이죠. 너무 단기적인 생각.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늙지 않는다. 나는 젊었을 때 죽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시각이 장기적으로 보고 좀 넓게 그러니까 임금만 보지 말고 사회 전체를 보면 좀 생각이 다르게 되는 거죠. 100세 시대는 인간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재앙일까요? 우리 사회는 노인을 부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 답은 복지에 있습니다. 복지를 위한 출발점은 바로 연금개혁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노후를 위해 100세 시대가 축복이 되기 위해 연금개혁은 시작되어야 합니다.